독한 종목 토론 독종.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런 연말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녹록지 않은 대회 환경 속에 이번 주도 코스피는 음봉으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기대했었던 시진핑 효과도 FOMC 이후에 안도 랠리도 전혀 없었죠. 결국은 2050선 제자리를 지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서 일본, 뉴욕 증시의 이번 주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시장 굉장히 잘 버텨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연휴, 배당락일, 납회일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현재는 내년도를 또 준비하는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의 선방, 내년도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됐을까요? 한 주 시장 마무리의 필수 코스, 독종의 이번 주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락앤락, 동양 피스톤입니다. 3분기 부진으로 흔들렸었던 삼양 패키징. 하지만 지난 2달간 주가는 방어력을 확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내년도를 기대할 때 앞으로 좀 더 위쪽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역시 기회의 영역일까요? 지난 연말 대비 반토막이 났던 주가. 혹독하게만 느껴졌던 2, 3분기였는데 4분기에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사주 소각과 기대보다 선방할 실적. 추가적 시세 근거로 충분할까요?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 저평가를 외쳤던 동양 피스톤. 보석 같은 이 종목 2달 동안 시세를 잘 냈습니다. 어느덧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2018년의 마지막 독한 종목 토론. 독하게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종 시간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올해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21일 한 해가 또 다 저물어서 한 해가 정말 빨리 저무는 것 같습니다. 운영력도 이제 내년이면 43살, 이제 진짜 중년이네요. 제 마음은 한 28살 같은데 나이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 독종의 터줏대감 박근호 전문가님과 백두희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회가 어떠신가요? 새해를 맞으신. 아직 새해긴 좀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저희가. 그렇죠. 올해 마지막 방송.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방송을 8시에 했어요, 연말에. 예. 연말에 8시에 해서 이제 8시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연말에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각할 뻔한 적이 있어갖고 막 온몸이 막 진짜 막 땀으로 젖을 정도로. 그날이었군요. 늦는 줄 알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게요. 그 얼굴은 근데 하나도 안 변한 게 아니고 더 뽀해진 것 같아요. 1년 동안. 네, 제가 좀 아파갖고 좀 예. 약간. 예, 백두희 전문가님은. 네. 예. 글쎄요, 저는 중간에 들어왔던 터라 처음 독종으로 어떻게 보면 연말을 맞이하는 거고, 제가 또 오늘이 또 독종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하차를 하기 때문에 오늘 더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네요. 이 지금 TV상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 스튜디오상에서의 이 패션은 참 런던 보이? 저 색깔을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정장색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날이니 정장은 입고 와야 되겠다. 참 넥타이까지 어떻게 저렇게 맞춤이 그냥 딱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네. 예. 네. 자, 종목 가시죠. 그래, 예. 오늘 지금 첫 번째 종목은 동양 피스톤이 되겠습니다. 동양 피스톤은 이제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소개를 좀 찬찬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에서 기업 내용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름에 기업 내용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립은 이제 1967년도에 설립이 됐죠. 중간에 이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엔진 피스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은 엔진 피스톤이 왜 중요한지 차차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피스톤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우리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이제 원탑이죠. 따를 기업이 없고, 글로벌적으로도 딱 그 마켓시어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엔진 피스톤은 이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엔진을 만들 거니까 거기에 맞는 피스톤을 니네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납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딱 4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딱 동양 피스톤까지. 일단 그 동양 피스톤이 전 세계 글로벌 4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위 업체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조금씩 잠식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한 9% 정도의 이제 그 마켓시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위가 한 15% 정도인데 격차가 조금씩 좀 좁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기업들 얘기를 할 때 뭐 현대 기아 자동차에 얼마나 좀 종속돼 있느냐, 매출이 그쪽으로 얼마나 많이 기대 있느냐를 논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 쪽은 뭐 국내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5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글로벌적인 부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어떤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연동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후 6년 동안에 그 동양 피스톤이 수주 잔고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6년 동안에 더 이상 수주를 안 해도 계속 공장을 돌려야 될 정도로 지금 6년 동안의 일거리가 2조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아주 특별하게 무슨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한은 동양 피스톤은 앞으로 6년간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다른 피스톤 업체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굉장히 높은 편이죠. 어떤 기업들한테,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 그림이 있을 텐데, 현대 기아 자동차는 뭐 당연하고, 뭐 포드라든가 그 다음에 아우디, 폭스바겐, BMW, 또 중국의 진리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또 뭐 도요타와 함께 전 세계 1, 2위 그 쟁탈전을 벌이는 가장 큰 자동차 회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올해 이제 3,3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원대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 기업은 뭐 퍼가 얼마고 PBR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퍼가 5에 PBR은 0.6 정도 나오는 이제 상당히 저평가고, 이제 이 동양 피스톤이 이제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넓혀 나가는 기준이 10년이거든, 10년. 왜 10년이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뭐 포드라든가 이런 쪽에 피스톤을 처음 납품한 게 2005년도예요. 2005년도인데 자동차는 엔진은 보증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 만약 A라는 자동차 회사에 동양 피스톤이 피스톤을 납품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그거에 관련된 리콜이라든가 이게 없이 10년 동안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글로벌 제작사들이 이제 동양 피스톤을 컨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미국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뒤, 딱 10년이 되는 이제 3년 전이죠. 2015년도에 BMW, 아우디에서도 컨택이 와서 이제 그 납품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자동차가 9,7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830만 대 정도의 피스톤이 동양 피스톤이 그 중에 들어갔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 수소차에 약간 뭐 테마가 엮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엔진의 쓰임새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엔진의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때문에 12통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대밖에 없거든요. 뭐 페라리라든가 아니면 벤틀리라든가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을 위해서는 12기통 엔진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그 기통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터보를 집어넣어서 엔진을 작게 만드는 이제 그 엔진의 CC를 배기량을 작게 만드는 게 이제 최근에 추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한계를 사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뭐 인오가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지분 투자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소차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M&A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인오가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뭐 풍부한 수주 잔고와 함께 계속된 매출로 이제 이 동양 피스톤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는 그 완전 현대기아자동차의 진짜 1차 벤더 큰 기업들 아니고서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전통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 피스톤도 부채가 많긴 한데 뭐 그 부분은 어차피 자동차 그 부품사들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이건 좀 뭐 기업의 실적과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동양 피스톤의 그 경영진들 이제 오너분들이 이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거의 탑 기업입니다. 한 번 입사를 하면은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뭐 애사심도 굉장히 높고 뭐 얼마 전에 한 예로 몇 년 전 한 예로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공장이 이제 안산에 있으니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세월호 이제 그 돌아가신 학생 부모님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대표께서 이제 그걸 만류를 하고 회사를 안 나와도 계속적으로 봉급을 지급을 했던 그런 뭐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경영진들의 마인드들이 굉장히 좋고 또 그 직원분들의 애사심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손 안에 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직률이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뭐 수소차 테마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이 2008년도를 제외를 하고서는 지금 과거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돼 갖고 오래되진 않아 갖고 그 부분이 뭐 적용이 돼 있을 수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좀 저평가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수주잔고 2조 원이 넘는 매출 1년에 3천억 나오는 회사가 수주잔고 2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좀 상방으로 주가를 좀 무게감을 좀 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동양 피스톤을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 뭐 내연기관은 네. 어떻든 뭐 한 5년 10년 점점 줄기는 줄 건데 네.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또 새롭게 매출을 지금 좀 목표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정부랑 이제 동양 피스톤이 50억씩 각각 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을 이제 구축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이 전기차라는 게 사실 유럽 쪽에서 이제 뭐 환경 규제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뭐 정유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주가가 빠지지 걔네들이 먼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동차 어떤 이 내연기관 쪽이 잘못되는 것보다 물론 뭐 정유 회사들이 화학 쪽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전 정유사일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향후 저는 전기차가 과연 진짜로 우리가 예상대로 도로를 진짜 내연기관을 몰아내고 도로에 진짜 전기차만 다 깔릴 것이냐. 저는 그거는 솔직히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5년, 10년의 부분이 아닌 그거보다 좀 상당히 길어야 가시적으로 좀 줄 거다. 굉장히 이제 뭐 제주도 같이 국한된 어떤 그런 데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긴 하지만 이 내연기관 자동차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 그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전기차의 인프라를 까는 것보다 저는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환경에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공해를 줄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네. 아무튼 저는 뭐 당장 뭐 전기차로 인한 이 내연기관 자동차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전기차 안 살 거잖아요. 안 사잖아. 그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근데 있어. 정책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일 동의는 많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면은 이게 총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에 얼마나 오염을 미치느냐 보다도 그 도시에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뭐 아무리 뭐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준다고 해도 담배 그게 피는 사람이 미세먼지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갖고 정책적으로 막 그 좀 전기차나 뭐 이런 쪽에다가 막 또 때려 붓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요. 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내연기관 차가 나오기 전에 원래 전기차가 처음에 대세였죠. 그때 당시 이제 축전지를 써서 했었는데 그때 뭐 달려봤자 20km, 30km 달렸는데 마차랑 비교해 보니까 별로 뭐 차이도 안 나고 좋더라. 상당히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연기관으로 바뀌게 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대형 유전이 터졌고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가솔린을 어떻게 쓸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랑 또 이제 손이 이게 닿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 차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포드 쪽으로 해서 깔리면서 확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엔 트리거의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강제성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이 이제 좀 주도해서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헤게모니를 잡고 있진 못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 걸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뭔가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의 역사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의 트리거에서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일은 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동양 피스톤이 지금 현재 뭐 파워가 한 5 정도 되고 PBR이 굉장히 낮은데 사실 지금 많은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현기차에 대한 비중이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다변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싸죠. 그렇죠. 굉장히 쌌단 말이죠. 근데 그 싼 게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싼 거를 또 못 탈피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의 어떻게 보면 그 세대 변화? 약간 좀 친환경차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동양 피스톤이 여기서 더 한번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동양 피스톤이 이제 그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밝히고는 있어요. 밝히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뭐 지금은 주력이 이제 피스톤이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인오가닉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피스톤 그 사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회사가 이제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볼트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볼트라는 자동차가 원래는 미국에서 80년도에 나왔던 전기차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성능과 거의 다름이 없는 볼트 자동차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볼트를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리스 형식으로 다 빌려줬었는데 갑자기 그걸 다 회사에서 걷어갔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뭐 정유 회사에서 어떤 로비가 좀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래서 했었었는데 사실 전기차는 기술은 사실 뭐 크게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한 20-30년 전에도 지금 정도의 기술력은 됐었어요. 뭐 배터리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근데 자동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레저다. 네? 레저다. 그쵸. 단순히 이동, 뭐 요즘에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그 완성차 업체들을 분석을 할 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소카라든가 뭐 이런 그 자동차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소카를 타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쏘카를 타진 않죠. 이제 젊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타는 게 쏘카고, 실제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아주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더라도 말이라는 그 장수들과 말은 남자들은 이제 띄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사실 그런 즐거움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뿐인데, 그래서 저는 이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저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때려 박아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예. 수소차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소차가 충전이 사실 한 5분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재에 가면은 수소차가 한 10대 충전을 하려면 한 10번째 온차는 2시간 이상을 기다린대요. 이게 이제 수소 탱크에 이제 압력이 있는데, 첫 번째 차가 이제 한 5분 만에 충전을 하고 떠나고 다음 차가 오면은 몇 대 하다 보니 탱크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압력을 다시 높이고 하는데, 한 뭐 10대 정도 줄을 쫙 서 있는데 10번째 정도 온 차는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 수소차의 어떤 그 선결 과제 중에 하나고, 자동차를 우리가 뭐 편하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사실 편하려고. 근데 전기차를 타고 겨울에는 또 엄청나게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히타만 틀어도 이게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떤 대중화됐다라고 저는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배터리 업체들은 이게 거의 없다가 확 늘어났으니까, 이 확 늘어난 부분이 전체는 파이는 이만한데 요 정도인데 완전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관심을 좀 받았는데, 저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차가 제가 어떤 보수적이나 진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사고 싶기 전까지는 사실 전기차 주식을 별로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기차를 사기 전에는. 네. 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 네. 네. 그 최근에는 좀 수소 전기차 테마주로 네. 예, 좀 주가가 오른 면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보면 뭐 수소차 관련 또 테마 리스트에도 직접 올라가 있고 하니까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어도 한 39억 원 정도를 주고선 우신공업을 인수했다 하는데, 항상 그 테마주가 그렇잖아요. 테마가 예를 들어 바이오 테마가 걸렸을 때도 뭐 그냥 본업이 있던 회사가 어떤 바이오 관련 신사업을 위해서 스스로가 기술 개발을 한다 하면은 약발을 별로 못 먹는데,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특화된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는 그래도 약발을 좀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신공업이라는 회사는 뉴스 나온 바로는 현대차 수소 전기차에 그래도 유일하게 인클로저 매니폴드 이런 부속을 납품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 그쪽 전문된 회사다 하는 내용들은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소차 관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양 피스톤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2030년인가요? 50만 대 수소차 생산하겠다고 얘기한 게 2030년이죠. 2030년도에까지 50만 대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생산을 하면 제가 이 토마토를 2030년까지 다니고 있으면 제가 손가락 하나 자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좀 그렇고, 다른 피자를 다 돌리겠습니다. 피자를 다 돌렸다면 큰일 나겠네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수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정부가 나서서 호주의 땅을 빌린 다음에, 태양 엄청 많이 쬐는 쓸모없는 땅을 빌린 다음에, 거기서 물을 놔두고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그걸 액화시켜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수입을 하고, 아니면 좀 남는 것들은 프랑스나 독일로 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오늘 또 나왔지만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죠. 이제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은 생산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거를 우리가 예언을 할 수는 없다.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소를 자동차 안에 주입을 할 때 탱크에서 어떤 그 화학적인 공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남은 수소를 넣는 게 아니라 물로 가는 기술이 나오면 그거는 진짜로 혁명이죠. 진짜 끝난 거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과거 옛날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엔진이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내연기관차.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냉각수로 뭐 순냉이냐, 네, 뭐 냉각수로 공냉이냐. 네, 그러니까 뭐 냉각수로 뭐 이렇게 뭐 식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냇물로 가서요. 아, 그렇죠. 시냇물가로 가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못 쓰는 차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석유가 대형 유전이 나오면서 석유 가격이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에 확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엔 다들 비관적이었어요. 그 산업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거랑은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아까 뭐 명준 운용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국의 정부들이 이렇게 만약에 푸시를 하고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단언하기보다는 저는 그건 단언하는데 뭘 단언하냐면 모든 상품은 불편하면 절대 안 팔립니다. 모든 상품은 불편하면 절대 안 팔려요. 전기 자동차도 지금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이게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불편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는 수소 자동차는. 그래서 그걸 정말 그 불편함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대박인 거죠. 실질적으로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다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꾸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규 제품들은 다 불편함을 없애주는 게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전기차건 수소차건 절대 대중화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정부 규제에 의해서 니네 뭐 10,000대 생산하면 꼭 거기 뭐 2,000대 꼭 전기차 생산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네요. 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좀 오래 갔네요. 좀. 오래 갔네요. 아주 재밌는 종목이었네요. 생각보다. 네. 예,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넘어가죠. 다음 종목은 제가 갖고 온 락앤락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뜬금없는 종목인데요. 락앤락 하면 상당히 기쁨과 눈물 둘 중에 하나 한다면 눈물이 훨씬 큰 종목입니다. 이게 한 2013, 14년인가요? 그때부터 거의 대세 하락을 줄기차게 갖고 엄청나게 빠졌다가 약간 반등, 작년부터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그런 지금 종목이 되겠는데요. 락앤락을 갖고 온 이유는 박항서 감독. 저는 오늘 좀 종목을 박항서 감독 관련해서 박항서 매직이라고 하죠. 지금 베트남의 거의 한류 광풍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 그러니까 요즘 뭐 장도 밋밋하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장세도 밋밋하고 대형주나 중소형주들도 그냥 좀 며칠 빠지면은 좀 반등 나왔다 또 빠지고 그런 지금 장세인데 뭔가 박항서 매직 효과 이걸로 좀 이 베트남 내수 품목 중에 그 좀 어느 정도 실적을 턴어라운딩 하거나 내년도 상반기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하고는 역시 뭐 음식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나 또 뭐 있죠? 화장품 아니면 그쪽에 뭐 롯데마트 뭐 등등이 갖고 유통주 등등 생각할 수 있겠는데 쭉 둘러보니까 락앤락이 오히려 눈에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락앤락은 상당히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최대 주주가 원래 이 락앤락을 만들고 또 키웠던 분이 이제 사모펀드한테 홍콩계 사모펀드한테 넘겼는데 홍콩계 사모펀드 들어오고 나서는 상당히 이제 뭐 사실 우리 국내 내수 수요가 크게 늘 일도 없고 또 중국도 뭐 바로 이제 뭔가 수요가 크게 늘 일이 없어 보이니까 베트남에 상당히 좀 뭔가 집중하고 올인하는 양상들을 올해 연중 내내 가져왔는데 마침 이런 때 어떻든 지금 베트남 내수 시장을 공략해서 매출을 크게 늘려보겠다 하는 시점에 박항서 매직으로 한류열풍을 분다면 결국 뭐 베트남 사람들이 이 용기 쓸 거 아니야. 밀폐 용기 결국 한국 걸 쓰냐 락앤락 걸 쓰냐 아니면 일본 걸 쓰냐 뭐 양자택일의 선택 중에 사실 뭐 락앤락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도 높고 하기 때문에 왠지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게 이제 사러 갔어요. 뭐 이제 밀폐 용기를 사러 갔는데 락앤락 한국 그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한국 거 사자. 그래서 매출이 내년도 상반기에 크게 늘지 않을까.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락앤락을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자사주 소각 그 부분이 사실 좀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베트남 가보셨어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8년 몇 번 가봤습니다. 베트남 사람 이 락앤락은 사실 그러니까 뭐 락앤락을 표현하고 밀폐 용기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나라 생활에는 굉장히 맞아요. 이게 뭐 이렇게 냉장고에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베트남 식문화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사실 전 진짜 궁금해서 이게 왜 필요하지 베트남식? 베트남이 네. 그러니까 외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만 먹을 수 없으니까 외식. 근데 그쪽이 기후가 좀 그렇고 아직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식당 이런 데가 조금 위생이 완전하지가 못한지 좀 식중독이 굉장히 많대요. 외식을 했을 때 식중독이 너무 많아갖고 최근 트렌드가 도시락 트렌드. 집에서 싸서 가서 도시락 먹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뭐 그럼 락앤락 담아야죠. 예. 아니 베트남 쪽에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죠 지금? 한 15% 내외 정도니까요. 예. 그쪽에서 갑작스럽게 그래도 또 이게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늘어날 폭은 좀 많이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예전에 사실 뭐 한 25% 한 7, 8년 전 정도 됐을 때 홈쇼핑 틀면 사실 이 락앤락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진짜 홈쇼핑만 틀면 막 락앤락 이렇게 쌓아놓고 막 세트로. 근데 전에도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락앤락을 안 팔아요. 그다음에 스테인레스 용기로 이제 거의 대부분 바뀌었는데 락앤락이 쓰다 보면 아무리 용기 만드는 기술력도 좋고 뭐 소재가 좋아도 이게 그렇죠. 기스나죠. 기스나고 이제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뭐 저는 뭐 딴 건 아니고 자사주 소각은 뭐 삼성전자도 사실 예전에 자사주 소각하면서 주가 그 부스터가 붙긴 했는데 저는 뭐 베트남보다는 자사주 소각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박항서 때문에 락앤락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약간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저도 기사로는 나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항서 효과가 있긴 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그 히딩크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잖아요. 상당한 규모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사모펀드들이 보통은 하나의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서 리캐피탈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주주 가치, 그러니까 그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하는데 저는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산의 그러니까 리캐피탈라이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소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주가를 부양을 하는데 결국엔 어떤 식으로 이제 로드맵이 짜여지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사주 소각 효과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현재 사모펀드 최대 주주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사모펀드야 뭐 당연히 기업 가치를 높여서 이제 팔아 먹어야겠죠. 또 누군가 새로운 이제 인수자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또 중국이나 베트남 법인 중에서 좀 이렇게 가동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법인들을 좀 매각해서 훨씬 좀 효율성 있는 쪽에 베트남에 있어서도 현지에 오히려 또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이나 이런 걸 매입하는 쪽에 좀 이렇게 기업 구조 조정을 일단 하겠다는 그런 의중들이 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시가 배당률도 상당히 높이겠다는 의중은 강하나 현재 보면 뭐 이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보면은 뭐 한 500억 단, 400억 단 이런 식으로 크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 배당으로 어떻게 뽑아먹겠다는 그런 의중보다는 일단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의중이 상당히 큰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아직 뭐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이걸 뭐 매각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뭐 바로 지금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걸 기업 구조 조정을 완전히 시켜놔야 또 가치 있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중국으로 이적을 하면 중국에서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또 돈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 중국 내수 열풍. 중국이 맨날 어디에서 지다가 갑자기 뭐 이런 대회에서 또 이기고 막 그러면은 내수 열풍이 올 수는 있는데요. 뭐 그런 생각해 보면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네요. 여기는 양쪽 다 걸쳐 있긴 하니까. 그럼 약간 앵글을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락앤락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1990년대 후반인가요? 한번 이제 밀폐용기로 해가지고 한번 대박을 터뜨렸고 그때 혁신성 인정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중국을 또 치고 나가면서 두 번의 성장기를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세 번째 뭔가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뭐 이 부분은 뭐 베트남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만 하진 못하다. 그리고 지금 3년 연속 계속해서 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중국은 역시 뭐 꼭 락앤락뿐만 아니고 그쵸. 여타 뭐 네. 중국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어떻든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또 해소가 돼야 되니까 어떻든 그건 미지의 부분인데 베트남은 그래도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베트남은 뭐 내년도 한 6개월 상반기 정도를 놓고 봐도 그래도 매출이 상당히 더 의미 있게 진전되지 않겠느냐. 뭐 최근 보면 올해도 전년도 대비로 한 60% 이상 매출 증진이 베트남에서 지금 나타났는데 내년도도 오히려 뭐 60% 이상으로 매출 증진이 상당히 나타난다면은 지금도 그래도 한 20%대가 넘어가는 전체 이 기업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30%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익에도 상당히 좀 턴어라운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기가 락앤락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우리처럼 뭐 투자하잖아. 뭐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기업 이름 보고선 이제 어느 나라 걸 딱 알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품목이면은 이게 뭐 일본에 뭐 락앤락 이러면은 이게 일본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락앤락이 최근 3년 동안 뭐 2016, 17, 18년 동안 베트남에서 소비자 신뢰를 주는 10대 브랜드에 그래도 3년째 연속으로 선정됐다 하면은 최소한 베트남 사람들이 락앤락은 한국 거 이 정도 인식은 있는 상태인데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내가 구매하러 갔을 때 박항서 감독의 이 반짝반짝한 얼굴이 딱 보이면서 락앤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턴어라운딩 효과가 상당히 좀 나타나지 않겠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저는 뭐 그냥 박항서 효과에 대한 베트남 매출 특수 거기에서 좀 영향가가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 거기서 락앤락이 좀 가장 눈에 보여갖고 그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백두희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삼양 패키징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삼양 패키징도 아까 동양 피스톤인가요? 네, 동양 피스톤하고 비슷하게 이름을 보면 뭐 하는지 나온다. 네, 락앤락도 그러네요. 네, 네, 껍데기. 락앤락도 네. 대명사죠, 대명사. 네, 다들 뭐 이제 그런 어쨌든 뭐 밀폐 용기 락앤락 그리고 뭐 이제 피스톤 만드는 회사 동양 피스톤 삼양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징하는 회사다. 어떤 패키징이냐? 그러니까 PET라고 해서 우리가 페트라고 하잖아요. 네, 페트병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필름을 가져와서 가공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음료수를 충전을 하고 이제 완전히 뭐 마무리 작업까지 하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패키징 특히 페트병 패키징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한 58% 정도 돼요.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규모의 경제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 뭐 2, 3, 4, 5 뭐 다 합쳐봤자 안 됩니다. 예, 지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 너무 편해요. 압도적인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페트병의 그 페트 필름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 페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실적이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유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70불대, WTI 기준으로 해서 70불대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안 좋았어요. 페트 수지 자체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최근 4분기 들어서 유가가 하락이 아니라 급락을 했죠. 네, 70불대에서 40불대까지 꼬꾸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삼양 패키징 입장에서는 페트 수지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점적 지위 그리고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결정력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원가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금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음료수 충전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음료수 시장이 연간 성장을 해봤자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솔직히 한 1%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 그거를 그냥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라이징 선
결국에는 이 회사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파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세틱 공법하고 그다음에 카토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세틱 공법이란 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그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균 번식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 130도까지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90도까지 식혀가지고 넣습니다. 네, 그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아세틱 공법, 이 회사가 지금 아세틱 공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80%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세틱 공법을 거의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세틱 공법은 뭐냐면 130도까지 끓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급속도로 저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25도까지 싹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트병의 두 개가 90도에서 넣는 거랑 25도에 넣는 거랑 두 개가 달라집니다. 90도에서 넣는다 그러면 이제 더 두껍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페트 레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트에 그 원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식혀서 넣으면은 이제 원재료가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마진이 좋은 공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금년도 공장, 그러니까 그 라인 두 개를 더 증설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쪽에다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토캔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독일에서 온 기술인데 이게 종이를 6겹, 7겹으로 이렇게 똑똑똑 감아가지고 이거를 캔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최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 키우는 집안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에도 있고, 우리 먹는 물에 그 생수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요즘에 한참 프로그램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카토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부분이죠. 종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눅눅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이 이제 또 내년부터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그런 소재,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틱하고 이제 카토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성장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페트, 이쪽은요, 마진 자체가 이제 하이 싱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자릿수, 근데 좀 높은 한 자릿수죠. 근데 이제 아세틱 공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카토캔 이런 거는 거의 한 13% 정도 마진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쪽이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익 단에서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를 가치주로 볼 것이냐, 성장주로 볼 것이냐, 좀 애매한데, 가치를 품고 있는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돌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2분기, 3분기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페트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면서 마진이 줄어들어서 엄청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라도 뭔가 좀 과감하게 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과 카토캔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모순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토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커피, 우리가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이제 차가운 것은 이 그 플라스틱 컵에다 PET 컵에다가 담는 그걸 이제 종이로 바꾸는 거고, 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생수 있잖아요. 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프로그램도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방송이 많이 됐는데, 이 삼양 패키징 입장에서는 지금 막 그 개발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게 지금 그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쵸, 네. 여기서 늘어나는 매출과 PET를
이게 이제 어차피 저는 뭔가 좀 대체되는 상품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당장 줄어들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에요. 약간 모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양사가 그 TK 케미칼한테 한 두세 개 업체들한테 PET를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TK 케미칼은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뭐 TK 케미칼은 섬유 쪽도 많이 좀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유가라든가 이 PET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뭐 사실 뭐 지금 줄어든 부분 대비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이 어떤 사용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이 카토캔에 대한 수혜가 더 클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카토캔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시장이 정말 빠르게 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독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빠르게 이제 그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또 빠르게 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페트도 맞지만 폴리에스터도 네.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고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 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찍고 11월 달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는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한테 이제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60%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랑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3인 패키징과 완벽하게 뭐 연동돼서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페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분기, 3분기에는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페트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페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멘텀 플레이어들한테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여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네네. 그 아까 그 살기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세틱 음료수를 끓인 네네. 콜라도 끓여나? 그렇죠. 콜라도 근데 끓여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산을 넣기 전에? 탄산은 탄산을 그 넣기 박테리아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이제 세균이 증식을 안 하고 생수도 그런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수 회사라든지 코카콜라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차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스라든지. 네, 주스나 그런 네, 것들. 우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네. 유가가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트 가격이 그렇다고 바로 반영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뭐 몇 개월치는 사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이제 공정에 쓰고 그래갖고 보통 뭐 시차가 그래도 한 몇 달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반영? 그게 몇 달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네, 보통 원료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 그거까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가격 협상은 매 분기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웅진이다. 이제 음료수를 충전한다라고 한다면 매 분기마다 조정을 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협상력도 좋아요, 사실. 근데 그 전에 이제 원재료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걸 모아놓고 몇 개월치 한 분기 거를 모아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익이 생기고 아니면 손실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3분기가 안 좋았다. 네. 그러면 4분기는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익 네. 과정은 어떻든 4분기는 어느 정도 또 나타나고 1분기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하겠네요. 이게 3분기에 또 판가를 인상을 했어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판가를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치가 워낙 가점적인 위치이다 보니까. 근데 판가 인상을 시키자마자 4분기에 갑자기 그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스프레드 마진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또 얼마 전에 엄청난 유전 하나 또 터졌잖아요. 네네. 뭐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런 건 진짜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또 무슨. 유가 얘기해서 그냥 그 얘기 잠깐 한 거예요. 네. 네. 부럽다는 걸로. 네. 자, 네. 시간 다 됐나요? 네. 그래요? 예. 네네. 예. 네, 오늘은 백두희 전문가님이 그 네.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2018년 마지막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밤 10시 10분 이제 그 독종 끝나고 10분 뒤에 이제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개 방송 때는 이제 2019년 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라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이제 연말 연시, 예. 그리고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좀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많이 되시고 또 독종은 내년도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